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우리 뉴저지에 있는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유선남님 오늘 사진 보니까 이거 딱 할로윈 느낌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딱 할로윈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에서는 이제 할로윈이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이제 할로윈이라는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네. 현재 지금 주말 기준으로 이제 음, 바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할로윈 이벤트가 어느 정도 이미 진행 중인 곳도 있고 퍼레이드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이제 저의 이제 조카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트리콜트리팅을 간다라고 얘기한 만큼 오늘부터 사실 이번 주가 할로윈 주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아무것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할로윈 이벤트들이 좀 소소하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소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지표가 좀 생각이 좀 났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있었던 이제 제가 뭐 한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할로윈보다는 조금 그래도 조용한 할로윈 이벤트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이게 같습니다. 이제 가가호 동네에서 방문하면서 아이들이 뭐 초콜릿이나 사탕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거리두기를 해서 그 문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 뭐 경기 좀 부진하고 지갑 사정이 안 좋다라고 해서 그래도 이게 할까 싶었는데 그런 전통은 계속 이어가고 있군요. 사실 할로윈이 이게 미국 문화인 거죠? 미국 전통 문화. 네, 맞습니다. 이제 할로윈이 미국 전통 문화로 이제 다들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네네. 이제 뭐 코스프레를 하고 음, 뭐 어떤 옷을 입고 꾸미고 네. 나서 이제 나가서 장난을 치던지 음, 아니면은 뭐 사탕을 달라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네. 사탕을 퍼주는 이벤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날 젊은 친구들이 파티를 즐기는데, 예, 몇 년 전부터 조금, 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때만 되면 좀 마음이 좀 쓰립니다. 자, 어쨌든 할로윈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키워드를 좀 간단하게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자,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대출 우대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들이 사실 지지분했습니다. 사실 저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쪽으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선 지속적으로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차관이 중국에 내놓은 일량의 1년의 부양 정책은 소비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이다라고 재확인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사이에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대량 뭐 부양책은 발표를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내달 초에 정확히 말하면 전국인민대표 전인대 상무위원회 이후에 정책 패키지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번에 랴오 부부장이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중국 당국이 몇몇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도 구체적 숫자를 내놓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내수 부진을 해결하지 못하고 과잉 생산 문제만 사실 부양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생각보다 소비가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내달 나오게 될 4일에서 8일부터 열릴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테슬라의 어닝이었죠. 사실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어닝 관련해서 어닝과 어닝콜 이후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주가가 아주 퀀텀 점프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테슬라의 어닝 관련해서 매출이 제가 어느 정도 부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부진한 부분들에 대한 소식이 좀 있었다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매출은 하회했습니다. 근데 매출만 하회했습니다.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너무나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근데 원래는 매출이 보통 EPS보다 중요하고 성장에 좀 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닝에 관련돼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테슬라의 어닝콜에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의 어닝 같은 경우는요, EPS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인도량 관련해서도 생산량 관련해서도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지표가 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어닝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COGS라고 불리는 차량의 원가가 역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진율이 예상치를 아주 크게 뛰어넘었는데요. 19.8%라는 아주 높은 마진율을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였던 16.7%보다 약 3%가량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운영 마진, 에너지 생성리 저장 쪽의 매출, 그리고 그쪽의 마진까지 모든 부분의 마진과 자동차 매출이라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세부 지표에서 전체적으로 나왔던 부분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이버 트럭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사이버 트럭 관련된 이야기에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이제부터 차량당 마진율이 남아 돌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분기에는 사이버 트럭으로 인한 수익성이 올라가면서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특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가 됐는데 첫 번째는 모델 Y, 두 번째는 모델 3, 세 번째까지 바로 테슬라가 전부 다 챙겨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고민이 되는 점은 이제 규제 크레딧 매출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게 다음번에는 조금 빠진다라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규제 크레딧 매출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분기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생각보다 규제 크레딧 매출을 많이 모아가 가져가지 못했는데요. 에미션 레이트를 맞추지 못하면서 테슬라가 그만큼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닝콜은 정말 꿈 같은 어닝콜이 나왔는데요. 사실 저번에 제가 로보택시 이벤트를 설명해 드리면서 모델 2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FSD에 관련해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줬습니다. 일단 모델 2 같은 경우는 내년 1, 2분기에 출시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FSD 같은 경우도 내년 중반에는 사람보다 운전을 잘할 예정이며 규제를 포함해서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가 내년 말까지 아마 캘리포니아, 텍사스 지역에서 출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여기에서 매출 관련해서 줄어든 부분들에 대한 우려사항이 좀 있었는데 사실 내년 관련해서 모델 Y의 주니퍼 버전과 모델 2라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음 매출량을 아주 크게 끌어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출이 20, 30%가량 상승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꿈같은 어닝들을 발표를 해줬고요. 여기에다가 세미트럭 관련해서도 2026년 상반기에 생산이 이제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세미트럭은 무조건 핸들이 달릴 예정이고 핸들이 달려서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옵티무스 관련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품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닝콜 관련해서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 우리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그리고 마일스톤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달아주면서 굉장히 좋은 어닝콜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던져봐야 될 것,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그래도 인도량이 적었던 건 과연 일시적인 문제인 건가? 새 모델이 나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것인가? 두 번째는 COGS, 차량당 원가가 최저값이 중국에서 나온 것인데 이 중국 관련해서 결국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서 관세가 붙는 현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과연 이 COGS가 혹은 마진율이 아직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앞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세 번째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코인러들 분들 입장에서는 좀 듣고 싶었던 부분일 텐데, 과연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중국의 FSD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것들을 상당히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로 이번엔 날짜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정말 의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잉의 파업이 지속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잉의 협상안이 굉장히 호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년에 걸쳐서 35%의 임금 인상, 7,000달러의 일회성 서명 보너스, 최소 4%의 연간 보너스 부활, 401k가 100% 매칭되는 연금 혜택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보잉이 전체적으로 양보해 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양보를 해줬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4%가 반대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파업이 지속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특히 보잉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어닝을 발표를 하면서 지연된 항공기로 인해서 50억 달러의 비용과 13억 달러의 운영 현금 흐름 손실을 보고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보잉이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신용등급이 강등 예정이고 매달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을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잉이 일단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현금 확보를 위해서 우주 사업을 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을 적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보잉의 CEO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위태위태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수익성이 나는 사업들을 킵하기 위해서 새로운 CEO가 취업을 했을 때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예상이 되었던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사실 이렇게 급하게 아마 전체적으로 접촉을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부족해서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까지 한번 덧붙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 주요 일정들 한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 주실 텐데, 그에 앞서서 일정 내용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주요 키워드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들은 역시 아무래도 노동 지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국제 입찰이 나오고 난 이후에 화요일 날부터는 지속적으로 쭉 노동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일단 졸트 군이직 보고서가 일단 저번 달에 생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고, 이번 예측치는 저번 달보다 좀 줄어든 792만 건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ADP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도 저번 달에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14만 3천 건보다 훨씬 더 낮은 10만 건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PC 물가 지수와 연속 실업수당 건수, 신규 실업수당 건수, 고용 비용 지수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수, 실업률 이렇게까지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일단 말하기 전에 앞서서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전달에 비해서 반 정도도 안 되는 수치가 일단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다라는 점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슈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지금 고용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노이즈가 좀 있긴 한가요? 일단 고용 관련해서 저번 달에 워낙 높은 수치가 나왔다 네. 보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요. 일단 그래서 제가 베이지북에서 발표한 자료 먼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음,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각각의 연준 지역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경제가 흘러가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보니까 한번 좀 중요하게 볼 만한 지표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주들이 전체적으로 제조업이나 농업 수익에 대한 약화, 건설 활동 감소, 그리고 부동산 활동이 부진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다만 경제 활동이 크게 감소한 것들이 아니라 올라간 쪽이나 변화가 없는 쪽이 더 많았던 만큼 크게 경제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둔화는 확실히 모든 시장에서 관찰이 되고 있고 부동산 쪽도 클리브랜드라 아니면은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전체적으로 꺾였다라는 평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경제 활동이나 고용은 약간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주들은 소폭 감소나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몇몇 주들 뉴욕이나 아니면 뭐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다소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저번에 나왔던 한번 비농업 고용 지수랑 실업률이랑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번 주에 나왔던 지표가 너무나도 높게 나왔고 7월과 8월의 비농업 고용 증가치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5만 5천 명과 1만 7천여 명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보통 그 전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는 경우 그 다음 달에는 반대로 많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는 굉장히 낮게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도 평소보다 훨씬 더 낮은 그리고 저번 달에 관련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인 비농업 고용 지수 관련해서 11만 천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비농업 고용 지수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올 거다라고 나오는 신호 자체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파업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파업자들도 파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실업자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요번에 태풍 같은 것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natural catastrophe라고 하죠. 이제 한국어로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재해 자연재해가 좀 자연재해. 많았던 만큼 네.
자연재해가 많았던 만큼 전체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일자들이 좀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좀 잘 알려줄 만한 지표가 좀 몇 개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서비스업 관련해서 저번 달에 나왔던 지표들도 보시게 되면 인터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센티멘트가 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다만 저번에 나왔던 민간 비농업 공지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보통 저렇게 저번 달 한 달 동안 엄청난 인구를 고용한 경우 그 다음 달에는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번 달 기준으로 사실상 인포메이션 섹터를 제외하고 모든 섹터에서 고용의 증가가 크게 이루어졌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마지막 하나가 실업수당 청건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업수당 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신규는 적게 나오는데 연속 실업수당 청건수는 매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잘리진 않는데, 많이 잘리진 않는데, 대량으로 잘리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잘렸다라면 새로운 직장을 찾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지표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현재 지금 당장 노동시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 같다. 특히 이번에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이전에 FOMC의 발표가 있는 만큼 그리고 그 전에 유일하게 연준이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노동 지표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라도 노동 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면 아마 11월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노동 지표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대선이 정말 다음 주예요. 다음 주면 이제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시장을 우리 참여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대응을 해야 될지가 관건인데 대선 관련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대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어떤 변화가 있으려면 결국 이번 주 안에 이루어져야 아마 다음 대선에 다음 정확히 대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지금 형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제가 자료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일단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간접 선거는 직접 투표가 아니고 간접 투표라고 얘기를 해서 각 주 내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 주가 이긴 투표자에게 모든 투표가 가는 것, 모든 투표권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보통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정해져 있는 주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보통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주들이 보통 9개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조금 변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네.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 9개 경합주들이 보통 나오는 곳이 바로 네바다, 미네소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아리조나, 미시건, 그리고 네브라스카 쪽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거의 결정이 난 주들이 많습니다. 뭐 네브라스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의 트럼프가 14% 이상 유리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한 표밖에 아니지만 나머지 주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쪽에 많이 쏠린 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도 현재 지금 네바다 쪽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아리조나, 조지아 쪽은 1%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이미 44표에 해당하는 표를 가져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 이미 공화당 쪽의 표랑 합쳐져서 263표가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뉴스는 ABC 뉴스 쪽에서 나온 건데 ABC 뉴스 쪽에서 조사한 자료는 보통 중립이거나 보통 조금 더 민주당 친화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럼프 쪽이 저렇게 유리하다는 지표가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중립 쪽에 해당하는 주들이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 그리고 위스콘신, 마이애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네바다까지 죄송합니다. 위에는 네브라스코 여긴 네바다인데 일단 이 가운데 안에서 사실 네바다의 6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바다의 6표는 트럼프를 가든 해리스를 가든 나머지 3개의 주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의 향방을 결정할 텐데 그 가운데 안에서 문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요 중립 스테이트 이 3개를 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제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이미 4개를 가져간 상황에서 이 나머지 중립 4개 중에서 3개를 다 가져가야 된다는 것, 큰 주 3개를 가져가야 된다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재 부담이 가는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베팅 사이트 내에서 정치 관련한 베팅 사이트 내에서는 그래서 현재 지금 공화당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중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카말라 해리스가 원래 유리했던 지점에서 트럼프 쪽으로 지속적으로 기운다라는 지표들이 많은 쪽에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측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에머슨 컬리지 타임스 CNN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동률이며 카말라 해리스가 전체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중립 혹은 전체적으로 트럼프 쪽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트럼프가 앞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는 트럼프가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평가사들이 좀 더 많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538이라는 예측 모델에서도 트럼프가 100번 중 53번, 카말라 해리스가 47번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조금이나마 유리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투표자 수로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몇몇 이제 신문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여성 유권자들이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를 크게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샤이 해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대선 관련해서는 조금 더 책을 열어봐야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정리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정보들 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어닝, 뭐 어떻게 기대감이 좀 있을까요? 이번에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량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기대했는데, 그 AI라는 게 바로 적용된 게 아니라 이제 곧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원래 저번 달에 애플에서 발표를 할 때 원래 이번 주죠. 이번에 오는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연을 보이게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음 주부터 일단 개발자들에게 베타 버전으로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챗GPT 버전은 아직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체적으로 팔리기는 중국에서 많이 팔렸는데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뉴스도 전달이 되고 있는 만큼 사실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박종훈 팀장님이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닝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닝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아마존 어닝이 저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였더라고요. 저번 주에 발표를 한다라고 자료들이 좀 떴었는데 아마 이번 주로 정확하게 자료가 나온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M7 내에서 이미 어닝 발표를 한 테슬라랑 앞으로 어닝 발표를 한 엔비디아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어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특히 구글이 가장 먼저 이런 부분들의 시작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우려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구글의 어닝은 이번에 사실 분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구글 회사가 독점권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개입이 돼서 뭐 분할을 할 수도 있다는 뉴스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 구글에 대한 호재가 딱히 크게 없었던 만큼 개인적으로 대기업들 중 가장 걱정이 되는 어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 들어서 다이어티하게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어닝인데 나머지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아마존 뭐 이쪽 기업들은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지 않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애플은 중립 전체적으로 좀 판매량은 높았지만 생산량을 줄였다라는 게 앞으로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가라고 좀 걱정이 되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발표를 했던 ASML의 어닝에서 아마 가장 주요 ASML 어닝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인텔이 주범으로 뽑히고 있는 상황에서 인텔에 대한 컨센서스도 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어닝이 나오고 나서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수요에 대한 방향성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등등 여러 가지 주식이나 코인 거래소 관련된 기업들의 어닝들의 발표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식에 대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었었고 코인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온 만큼 전체적으로 어닝이 기대되는 회사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닝 관련한 내용까지 전달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아마존 실적 발표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이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주기도 하고 다음 주에 대선을 앞둔 주이기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유선아님 시장을 보면은 나스닥이 막 이제 S&P 500과 다우가 사상 최고치 경신할 때는 못 오르더니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이 좀 힘을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사실 최근 들어서 AI 관련된 섹터가 각광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희비가 갈렸던 이유가 AI만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은 잘 나가고 나머지는 좀 전체적으로 주춤한 상황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이 AI 관련해서는 결국 지속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방향성이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혹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전기차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되느냐 카말라 해리스가 되느냐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는 투자가 좀 뒤로 밀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생각을 한 게 대선 이후에 날아갈 수 있는 섹터들이 몇 개가 있다, 나누어져 있다, 테마주들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제조업 지수 내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이 됐던 점이 기업들이 투자를 대선 이후로 미루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 중에 AI 기업들은 뭐가 됐든 잘 나갈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지속적으로 캐펙스가 올라가고 있느냐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니면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될 예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뭐 AMD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AI에 연관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항상 이야기하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일라일릴리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매일 오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적 데이터 전달 드리겠고요.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이제 대선의 결과 지금은 이제 확률상으로는 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 쪽으로 기울었지만 이게 또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누가 당선이 된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추후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진행했고요. 뉴저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선암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